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벌써 10시 5분이 됐네요. 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입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알려드려야죠. 정답은 오늘 LNG였습니다. LNG, 액화 천연가스.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던 것, 그 LNG 일부를 미국산으로 좀 대체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죠.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많이 내다 보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더 많은 또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또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답 뭐 이렇게 LPG에서 한 잔만 바꾸면 된다고 힌트를 드린 만큼 거의 많이들 맞춰주셨는데요. 2709님은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25만 원 나와서 최대한 끄고 지냅니다.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4927님은 살고 있는 곳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질 않아서 LPG로 취사를 하고 있는데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렇죠. 아직도 LNG 도시가스가 다 들어오지 않는 지역들이 좀 있죠. 7977님 가족이 울산에서 이 LNG 배를 만드는 걸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그 LNG 운반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규모도 상당하고 그 안에 일종의 탱크라고 하는데 액화된 게 기화돼서 날아가지 않도록 그걸 단단히 잡아두는 그 탱크 안 설계를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7361님 오늘도 오프닝 멘트 너무 좋습니다라고 아까 일부 초반에 보내주셨는데요. 출석 체크도 합니다. 이대호님 책도 받고 싶었는데 유유 이벤트 끝나서 아쉽네요. 예. 내 인생을 바꾸는 하루 한 장 요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좀 많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여력이 없다 보니까 대신에 서영민 기자 책 있죠. 원탁의 기자들 K 함께하는 삼성전자 시그널 이 책을 요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 책으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책 많이 읽으시면 좋죠. 또 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말머리에 책 신청 이렇게 달아서 사연 보내주시면 하루 5분씩 저희가 뽑아서 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올해 초반 우리 증시 그래도 괜찮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좀 보합권으로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0포인트 0.38% 내린 2644. 코스닥은 반대로 강보합입니다. 0.5% 오른 772.27까지 기고 있고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 많이 좀 내려오고 있죠. 1435원으로 1430원대 초중반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 안팎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최근 좀 많이 오른 측면도 있고요. 현대차는 0.7% 강세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 강세 신한지주와 메리츠 금융지주 금융주가 오늘은 2%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제가 여러분의 좀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정년도 유지되고 연금도 괜찮게 나오니까 사실 선호하는 직업군에서 빠질 수가 없죠. 물론 이제 너무 철밥통이다 뭐 이런 뭐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 요즘에 근데 2030 젊은 세대가 보는 이 공직에 대한 이미지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탈공무원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금이 낮고 조직 문화는 너무 경직돼 있고 여러 지적도 또 받고 있는데요. 조직 내부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전직 공무원과 우리나라 이 공직사회의 현 주소를 한번 직면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이라는 책을 쓴 노한동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이셨다가 예. 이제는 작가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예. 5급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셨던 게 10년 전이었고요. 예, 10년 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10년이라고 대사하신 거고요. 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네. 출판 그리고 체육, 저작권 정책 담당했습니다. 저작권 담당하는 이제 공직에 있다가 예. 이제 저작권을 받을 수 있는 작가가 되셨나요? 아, 맞습니다. 근데 그 5급 사무관 이른바 행정고시 합격하는 것도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 같은데 거기에서 4급 서기관까지 승진을 하셨는데 승진하자마자 그만두셨다고요? 예. 왜 갑자기 사표를 내신 거예요?
글쎄 뭐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10년간 켜켜이 쌓인 무력감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무력감이 무슨 어떤 수사적 표현 같이 그럴 느껴지시는 수도 것 같습니다. 있죠. 네. 그러니까 좀 실제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왜 필요 없는 예산이 안 줄어드는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맡은 사업이 100의 예산이 있는데 한 70만 써도 사실은 똑같은 효과가 나오고 네. 30 정도는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70만 쓰는 게 상식에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직사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월부터 왜 돈 안 쓰냐고 이제 신속 집행하라고 이제 공문이 날라오고요. 여름 지나면 이제 실집행 부진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 내가 70만 써야 되는지를 계속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왜 70이 됐는지에 대해서 결산 지적을 받습니다. 잘못하면 징계까지 받습니다. 소명이 안 되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100에서 70으로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또 반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70으로 줄이면은 30 이상의 신규 사업을 요구를 하거든요. 부처 네. 입장에서는 예산 규모를 더 유지를 해야 되고 늘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30 이상의 신규 사업을 또 기재부에 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한 5월 정도부터 9월, 10월까지 주말 밤낮 다 이제 희생하고 이제 전화 받고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공무원은 어떻게 되냐면 100에서 70만 쓸 수 있어도 같은 효과가 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눈을 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만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길들여지는 것이죠. 현상 유지가 가장 편하기 때문에. 가장 편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영리한 무능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리한 무능. 예, 영리하니까 무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게 무력감 같은 거를 느끼게 되죠. 그것이 쌓이게 되면은 개인으로서의 어떤 자아 효능감 자체를 느끼기 어려운 그런 구조에 빠지게 됩니다. 영리한 무능. 네. 되게 좀 아픈 지적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그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라라고 계속 기재부에서 공문 내려온다고 하는 거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또 이제 네. 상반기 많이 또 재정을 집행을 해야 경제적인 어떤 숫자도 또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고. 근데 또 집행하지 못하고 남는 돈이 있어도 또 그거를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또 따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밀어내기 식으로 또 하는 것도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 그 현장에서 느끼신 건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젊은 공무원들이 좀 많이 현장을 이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 그냥 네. 다시 민간 기업으로 갈래요. 네.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뭐 통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본 통계에 따르면 하위직 공무원,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 20, 30대 중에 이직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퍼센테이지가 66%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기회 되면 이직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능력도 있겠다. 기회만 있으면 나는 가련다. 네. 공직에 미련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뭐 이직 의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주된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보세요? 조금씩 다른데요. 이제 하위직 공무원은 뭐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사무관으로 입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에서 보람을 느끼기가 어려운 구조다. 너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고 또 국회에 너무 시달려야 되고 그러면서 정말 본질적인 일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데에서 무력감을 많이 느끼는 게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 자체에서 보람을 느낀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은 이제 할만한데 네. 일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기가 힘들다. 네. 지금 뭐 한동안 뭐 구급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제 공무원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젊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 입시 엄청나게 몰렸었잖아요. 근데 한동안 공무원 경쟁률이 떨어지다가 네. 최근에 또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떤 흐름으로 읽으면 될까요? 뭐 통계라는 게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가다 튀는 통계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통계 하나만으로 공직사회가 나아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대단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뭐 다른 급수라든지 네. 다른 급수의 그 경쟁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직 의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줄어들거나 혹은 이직 의향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은 사실은 공직사회가 아래에서부터
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디도 지적해 주세요. 저기도 지적해 주세요.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하나하나 같이 좀 여쭤볼게요. 그 이른바 MZ 공무원들이 일하는 스타일도 많이 다를 거 아닙니까? 오래되신 분들하고는 네, 가치관도 다르고 네, 그래서 이 답답한 조직 문화에서 못 있겠어요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MZ 공무원들을 잡기 위해서 연차 낮은 직급의 월급을 좀 올리겠다라는 발표가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승진에 걸리는 기간도 좀 단축하겠다라고 했고 요거는 좀 어떻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보수 관련해서는 제 기억에는 이제 구급 예. 그 신규 직원을 올려주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뭐 공직이 9급 신규 직원만 뽑는 건 아니고 7급 신규 직원도 뽑고 5급 그렇죠. 신규 직원도 뽑으니까 이게 뭐 전체적인 효과는 아니고 아주 이제 일부의 효과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승진 소요 연수 관련해서는 그거는 이제 약간의 좀 트릭 같은 건데 사실은 승진이라는 거는 네. 한 자리가 비어야지 누군가가 승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승진 최저 소요 연수를 줄여주겠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대상자는 되지만 실제로 내가 승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는 윗사람이 나가느냐 윗사람이 또 승진해서 자리가 비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봐야 한다는 거네요. 그거는 뭐 해봐야 아는 거죠. 그리고 기관별로 그거는 천차만별인 거고요. 상황이. 오호. 근데 이번에 그 쓰신 책 제목이 좀 도발적입니다. 네.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 어떤 의도를 담으신 거예요? 공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항상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이제 공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을 샅샅이 살펴보면은 이상할 정도로 비효율적인 문화, 그 다음에 이상할 정도로 공익에 기여할 수 없는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영리한 무능이라는 표현이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면 제가 공적 냉소와 사적 정렬이 지배하는 사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일 해봐야 되겠어? 이거 어차피 나는 자리 바꾸면 저 순환보직이라서 한 1, 2년 있으면 가는데 이거 사실은 되기 쉽지 않아. 이렇게 체념을 하고요. 대신 사적으로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학이라든지 주요 보직이라든지 그런 쪽에 굉장히 러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종합적인 상황을 요약하고 강조해서 이런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사적인 열정이 공적인 공익으로 이어지면 좋은 건데 네. 이게 그 중간 어딘가가 좀 칸막이가 있는 거네요. 끊어진 거네요. 다리가 네네. 연결되지 못하고. 네. 근데 이제 사적인 열정이 있더라도 공익으로는 또 이어지지를 못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겪어보신 이야기일 텐데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인허가를 어딘가 올릴 때나 그 받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단계를 오래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뭐 누군가를 마찬가지로 뭐 섭외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보고 중입니다. 뭐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제 진행 중입니다. 이건 뭡니까? 무슨 뭐 올라가는 계단이 그렇게 많습니까? 뭐 일단은 직급 체계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서주의라는 것이 어쨌든 나중에 책임 자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 해도 되는 걸 문서로 해서 해야, 올려야 되고. 예, 그래야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를 증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어느 조직이나 이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공직사회는 사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심각할 정도의 문서주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고 기록으로 남겨야죠. 정기적으로 감사도 받으니까. 네, 또 감사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큰 단위의 이야기까지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전 정권의 핵심적인 사업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사법 처리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일반직 공무원들이 많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녹음도 하고 또 표시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어떤 면피의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탈탈 털리죠. 그러다 보니까 면피할 거를 미리미리 또 만들어 놔야 하고 다치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보신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3717님이 저는 공무원 생활 38년 하고 정년 퇴직했고 아들도 10년째 공직에 있습니다. 작가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혼자 잘났다고 나서기보다는 조직원들과의 연대 의식이 강합니다. 이렇게 같이 가려는 거죠. 네, 뭐 집단주의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왜 그
저는 이제 기자라는 직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내는 그 보도 자료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부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가 제일 예뻐요. 한눈에 잘 들어오고 요즘은 또 인포그래픽도 하고. 근데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긴 편한데 야, 이거 만드는 사람이 진짜 얼마나 피곤했을까 하는 상상이 막 떠오르거든요.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힘들죠. 근데 이제 그것도 스킬이라서 뭐 하다 보면은 늘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뭐 지켜야 될 어떤 철칙 같은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단어 자체가 한 줄에서 끊어지면 안 되고 그걸 이제 허리가 끊긴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걸 이제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그래서 자간 조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뭐 스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이제 숙련되면 괜찮아지기는 합니다. 다만 그걸 작성하는데 들이는 시간 자체는 이제 상당히 소요는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 자간, 글씨체, 뭐 장평 이런 거 다 지켜야 되죠. 예. 서식이 아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부로 내는 보도 자료는 사실 이제 전 국민이 다 보라고 내는 거잖아요. 보도 자료는 누구나 그 홈페이지 들어가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고 내부 문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때요? 내부 문서도? 네. 맞습니다. 아니 그냥 과장님한테 올리는 것도 네. 자간, 장평, 글꼴 다 맞춰야 돼요? 예. 피곤하네. 또 과장님 입장에서 이거 국장님한테 올려야 되고 네. 국장님은 또 실장님한테 올려야 되고 네네. 하니까 애초에 다 맞춰서 딱 포맷 양식대로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고. 맞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그거부터 교육받죠. 교육원부터 이제 그걸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폰트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서 가장 강조되는 건 핵심만 간결하게. 아니 근데 보고서에서는 이제 핵심만 간결하게라고 하는데 그 보고서를 만드는 시간 자체도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핵심만 간결하게 만드는 보고서가 반드시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건 아니죠. 왜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는 한 장짜리 보고서로 요약하기라든지 굳이 보고서를 막 화려하게 꾸미지 않기 이런 걸 또 일부러 캠페인을 하는 민간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대기업 중에서도. 공직 안에서는 그런 게 좀 없나요? 저는 약간 문제의식이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사실 통용되는 보고서는 원페이지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사안이라도 네네네. 한 페이지에 다 담아라. 그건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네.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뭐 행사 계획 같은 것들을 보고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원페이지 보고서가. 예. 하지만 복잡한 사회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결 방법 자체도 굉장히 알기 어려운 얘기들, 원인이 무엇인지도 실타래가 아주 복잡해서 이거를 예쁘게 정리하기만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네. 중앙부처가 다루는 문제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다룰 때조차도 우리가 원페이지 보고서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이 평탄화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해결 방법과 원인을 잘 조응되게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이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는 장차관 레벨까지 올릴 때 사실 원페이지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나 네. 국장급 이하의 공무원들, 그러니까 정말 실무를 만져서 어떤 대안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사무관, 과장, 국장급 안에서조차 처음부터 원페이지 보고서로 모든 것을 이야기해라라는 이 문화. 이거 자체는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담아내고 혹은 토론을 촉발시키고 논의를 촉발시키는 보고서로는 부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페이지 보고서라고 해서 다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니고. 아니다.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내부적으로 토론 같은 건 좀 많이 펼쳐집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담당 사무관과 뭐 국장, 실장급까지 다 같이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좋은 답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들은 토론 문화 약합니다. 토론 문화 뭐 우리 사회가 다 마찬가지지만 공직사회 토론 문화 약하고 사실은 어떤 그러니까 아주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논박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토론이라는 것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뭐 건방지게 한다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생각을 모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토론 문화가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가지고 와. 이쁘게 정리해서 가지고 와. 아니 너가 대안을 가지고 와야지. 이거를 여기 와서 나랑 이야기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문화에 더 가깝거든요. 이게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약간 좀 깨인 선배들 좀 연세는 있더라도 깨어있는 분들은 그래 나랑 같이 얘기 한번 해보자 토론하자라고 이게 되는데 일단 대부분의 분들은 답을 가져와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사실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행정고시 합격을 해서 들어간 이제 사무관 분들을 특히 이제 지역에서는 일선에서 영감님이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무관 분들에게 어떤 권한이 되게 강했다고 해요. 정책을 본인이 입안을 해서 결정까지 해서 위에다 올리면 대부분 그거 이제 받아주는 것.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사무관 서기관들의 뭐라 해야 될까? 좀 존재감이라 해야 될까요? 좀 힘이 너무 없어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공감을 하시나요? 매우 공감합니다. 그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 사회가 원래 이제 발전 국가 경로를 겪었으니까 상당히 정부의 힘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관료 시스템의 힘이 강했고 정부 주도형으로. 정부 주도형으로.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상당히 이제 민주화도 많이 되고 다원화가 되면서 예. 그 힘의 상당 부분을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집권 세력이라든지 시민사회, 거버넌스가 많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가져간 것 자체는 사실은 좋습니다. 권한 자체를 가져간 것은 좋은 일인데 네. 그만큼 거버넌스 혹은 정치권에서 책임은 안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료 시스템의 권한 자체는 매우 낮춰놓고 아직도 책임은 다 국가가 해라. 정부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겪는 무력감 같은 것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는데 혹은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책임은 나한테 지라 그러고 사실은 언론도 어떤 의원실에서 뭔가 쪽지 예산을 넣어서 잘못된 거라고 할지라도 그 의원실을 탓하기보다는 정부가 뭐 했냐라고 탓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에서 겪는 무력감이라는 것이 상당하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10여 년 혹은 그 이상 켜켜이 쌓여온 어떤 그 관료에 대한 무력감의 한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뭐 감사원 감사도 그렇고 입법부의 국정감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사를 받는데 입법부 정치권은 감사를 잘 안 받죠. 거의 없죠. 네. 없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권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행정부가 좀 많이 이제 쪼그라드는 그런 현실도 우리가 많이 또 보게 되는 거고요. 근데 또 이제 반대로 민원인 입장에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 느껴보면은 공직자들이 너무 좀 갑의 위치에 있는 것 같다. 특히 어떤 인허가 문제에서 더 예민하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은 왜 공직자들을 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까요?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고 이제 소감 문제를 따지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문제 해결을 하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던 사람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사실은 이거는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몇 번 뭐 핑퐁 친다고 하죠. 핑퐁을 몇 번 당하면은 상당히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도 무력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얘기 처음 듣고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웃음까지도 나왔는데 적극 행정 모범 사례 이런 거 나옵니다. 네. 공무원들이 그냥 보수적으로 자기 자리만 지키고 그냥 기계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든지 적극적인 행정이 이제 발굴을 했을 때 포상까지도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네. 이게 또 뒤집어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보신주의에 빠져서 소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또 민원인분들은 또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거고요. 유성환님이 공직문화는 토론보다는 답정너가 맞지 않나요? 오히려 A 할까라는 얘기는 A에 대한 걸 만들어와 이거잖아요. 이렇게 공감하십니까? 뭐 그런 경우도 많죠. 또 하나가 그 정부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 한계점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 위원회를 만든다거나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좀 개선을 하겠다라는 노력은 계속 나오고는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현장에서 체감은 못 하시나요? 위원회 연구 용역 같은 거 지금 말씀하셔서 이제 꼭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위원회랑 연구 용역이 사실은 뭐 정책의 민주성을 증진한다든가 아니면 전문성을 증진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현장에서는 이게 본인이 있을 때 책임을 안 지려고 시간을 끄는 형태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자리에 공무원이 뭐 한 1년, 2년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해서 돌리면은 뭐 한 7, 8개월 네. 가는 거고요. 연구 용역 이제 돌리면은 그것도 한 1년 갑니다. 그럼 이제 토탈 하면은 뭐 1년 반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사실은 어떤 것도 결정을 하지 않아도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이제 행태로서
활용도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런 구조를 정확하게 아시는 어떤 전문가분들은 각종 위원회, 연구 용역 이런 거 참가하셔가지고 이제 살뜰히 또 수당도 챙기시고 용역비도 챙기시고 이런 어떤 묘한 공생관계 같은 것들도 펼쳐지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정부가 진짜 답을 몰라서 연구 용역이나 위원회를 할까 그거보다는 상당히 정책의 어떤 타임라인을 길게 끌고 책임 소재를 좀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크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문제점도 알고 해답도 알고는 있지만 그걸 하지 못하니 그 네. 외부에 자꾸 연구 용역 주면서 돌리는 거. 사실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적인 문제 다 아는데 굳이 꼭 어디 미국 보스턴에 있을 것 같은 컨설팅 회사인데 뭘 페이퍼를 받아봐야 또 좋은 건 줄 알고 또 그렇게도 인식을 하죠. 근데 순환보직에 대해서도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계신가 봐요. 네, 근데 네, 또 네. 이 순환보직을 또 하는 이유가 너무 고인물처럼 고여 있으면 썩는다. 이런 인식이 또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 맞습니다. 장단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점이 물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모든 것은 어떤 균형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균형. 근데 지금의 순환보직은 극단적으로 어떤 유착 관계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을 어느 정도 쌓아서 여기에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네. 예외 없이 1년, 2년 있으면 다 돌려버린다는 것이죠. 예외 없이. 그렇게 되면 전문성 자체를 쌓을 수 없는 것도 문제겠습니다마는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다음 자리로 가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뭐 있어봐야 이제 6개월 남았는데 뭐 이런 네. 식으로. 더 기계화가 되는 거네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어떤 유착을 방지해야 한다라는 게 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공직에서 약간 좀 안 좋은 문제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게 뭐 트라우마로 계속 이어져 와서 그런 걸까요? 네, 뭐 관성처럼 이어지는 것도 있고 예. 이게 사실은 인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예. 또 인사를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사람 빼고 한 사람 넣고 한 사람 빼고 한 사람 넣고가 가장 편한 인사 방법입니다. 어떤 칸막이라든지 어떤 규정들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한 명 빼고 한 명 넣고 거기에다가 공직사회에는 이제 승진을 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기획조정 총괄하는 자리들인데 그런 자리들에 이제 위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옮겨놓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이라는 게 굉장히 편한 어떤 구조인 것입니다. 인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반면에 인사를 본인이 이제 돌려지는 사람 입장에서도 문제를 여기에서 내가 진득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보다는 1, 2년 있으면 널뛰기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이 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그것도 보니까 있잖아요. 그 왜 승진하려면 1급 공무원 되고 정무직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를 다 경험을 해봐야 나의 커리어에 좋다. 네.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는 이런 느낌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그렇게 또 깊은 것도 아니고 네. 넓고 얇게 하는 그런 네네. 또 공직자가 되기도 하고요. 조금 씁쓸합니다. 그 책에서도 보니까 가짜 노동들도 많다고요. 네. 이거 민간 기업에서도 많이 또 떠오르는 이야기이긴 한데 가짜 노동. 네네. 시간만 때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정말 수많은 예시가 있지만 예. 제가 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뭐 어떤 뭐 지능 계획, 뭐 종합 계획, 뭐 5개년 발전 계획 이런 것들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만들 때는 정말 열심히 만듭니다. 탈탈 털어서 막 열심히 하죠. 1년 뭐 9개월 전서부터 킥오프 회의해서 전문가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보고도 뭐 정말 엄청나게 하고 이제 새벽 밤까지 새면서 만들어냅니다. 네. 그거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5개년 종합계획인데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은 어차피 그거 안 하고 다른 자리로 가고요. 그 다음 오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있을 기간에 그거에 대해서 뭐 터치할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5년이 지나서 그 종합계획이나 그 발전계획을 새로 만들 때쯤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한번 들춰보죠. 5년 전에 어떻게 했지? 그 여기서 뭘 바꿔야 되지? 그리고 또 한 9개월 정도 해가지고 종합계획을 또 하나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짜 노동하는 겁니다. 어떤 그 시사점을 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5개년 계획을 어떻게 하면 잘 이어갈까가 아니라 그 안에서 뭘 그럼 내가 바꿔야 되나 네. 이걸 찾게 되고 사실 그 사이에서 정권이 또 교체가 되면은 당연히 또 무용지물 되는 네, 거고요.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캐비넷에 들어간다고 네. 하고. 또 이제 여기서 가짜 노동이 쌓이는 루트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되면은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행 계획을 분기별로 반기별로 조사를 해라. 우리가 5개년 세운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분기별 반기별로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적어서 내라라고 하면서 또 가짜 소득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또 그럴듯한 그냥 말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업무 취합하고 메일 보내고 이런 것들이 켜켜켜켜이 쌓여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장기 계획을 또 안 세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국가인데. 법정 계획들이 있으니까 예. 이게 이제 세울 수밖에 없는 계획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있냐 없냐, 법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진짜 이 일을 할 마음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장관, 차관, 뭐 1급 공무원들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어쩌라고 위에서 또 바뀌면 또 우리도 이거 해야 되고 우리도 바뀔 수도 있고 한데 뭐 어떡하라고 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사실 좀 답이 없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혹시 이 책 나온 다음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연락 좀 많이 받으셨나요? 반응이 좀 어떻든가요? 뭐 사적인 얘기는 떠나서 네. 뭐 공적으로 그냥 제가 직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네. 뭐 대부분은 사실은 잘 봤다, 할 말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예. 근데 이제 좀 저보다 이제 윗직급에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해하시는 불편하시겠죠, 경우도 아무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내 얘기냐? 막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또 뭐 책 리뷰나 이런 거 보면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또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또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테고요. 이게 또 현장에서는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공직에서 충실하게 또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또 사기를 또 꺾으면 또 안 되는 일이자. 그 네. 지점에 대한 좀 고민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책 쓰시면서. 저는 오히려 목적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네. 진짜 어떤 우리 일의 목적을 위해서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를 키우는 사람이 소를 잘 키울 생각을 하게 해야지 너 소 몇 마리 키우고 있어. 너 뭐 얼룩소야 젖소야. 이런 거 취합하고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대응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하면서 진짜 소 키우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사회의 사기나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이 더 진짜 일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인사혁신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찾아보니까 2014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막 인사혁신처장도 민간기업, 대기업, 막 삼성그룹에서도 모셔오고 어떤 좀 변화가 그 사이에 그래도 있지는 않았을까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뭐 제도들은 많이 도입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부처 간 칸막이를 깨자. 그래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도입이 됐었지 않았습니까? 이쪽 부처에 저쪽 부처로 네.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결론을 보면 아무도 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제도를 만들어 놔봐야 예. 현실에서 구성원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인식을 하고 바뀌려는 생각을 안 하면 예. 결국에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전문관 제도라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 한 자리에서 4년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런 자리들을 찍어놨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간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4년을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규제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사항을 통해서 다 빠져나갑니다. 파견, 휴직, 기관장 재량 이런 것들로 해서 전문관 제도를 다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뭔가를 평가하기보다는 현실로. 이 문제가 정말 있다라는 걸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 또 밖에 있는 분들이 뼈저리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전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홍의종님이 고 이건희 회장님이 공무원들은 삼류라고 했었죠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이건희 회장님이 예전에 국민은 인류, 기업은 이류, 관료는 삼류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엄청난 이제 고초를 겪었었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왜 마윈 그 알리바바 그룹 회장이 그 중국의 금융 시스템 지적을 했다가 엄청나게 고초를 겪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억이 90년대였나요? 이건희 회장님 그 말씀하신 게 하여튼간 엄청난 이제 풍파를 겪었던 걸로 저도 또 이제 기억을 하고. 근데 우리 노한동 작가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이 책을 통해서도 다들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온 똑똑한 인재들인데 공직에 들어오면 하향 평준화 된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이 현실에서 많이 보신 거고요. 네. 이거는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비율을
적용을 해드리자면 소를 잡는 사람보다 소 잡는 거를 몇 마리 잡는지를 취합하는 사람이 훨씬 우대받는 구조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소를 잘 키울 생각을 하고 돼지 잘 키울 생각하고 오리 잘 키울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내가 이 어떤 나만의 어떤 그 전문성을 쌓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내가 그냥 소 키우는데 예산만 따다 주면 돼. 소 몇 마리 키우는 거 잘 취합하면 돼. 어떤 건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일반 원리거든요. 행정의 일반 원리 몇몇 개만 잘 숙지를 하면 본인이 승진하고 공직사회에서 성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똑똑한 사람을 탁월하게 빛나게 해주는 일들은 아닌 거죠. 똑똑한 사람도 가서 소 키우는 것보다 그냥 행정의 일반 원리 몇 개만 알면 내가 평생 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니까 점점 하향평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서 가끔 이제 공직자들도 현장을 좀 경험해봐라. 현장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라고 하고 항상 설과 추석을 앞두고는 장차관님들도 전통시장 다니시고 사진 찍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장과의 스킨십은 어떻게 좀 많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하고 스킨십 해야 하는 게 예. 이제 사무관, 과장 이렇게 이제 진짜 정책 세우는 실무자들. 사람 실무자들이어야 되는데 이제 장차관님들이 현장하고 스킨십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 스킨십이 좋은데 그게 이제 연극처럼 꾸며진 극본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미리 다 동선 짜놓죠. 다 동선 짜고 오신 분이 어떤 말 하실지도 알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답변 자료도 다 준비하고 이런 게 사실은 그게 연극인 것이지 떡볶이를 먹을지 순대를 먹을지. 예.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런 걸 준비하느라고 실무자들은 일주일간 시간을 뺏겨버립니다. 섭외해야죠. 그렇죠. 네, 현수막 걸어야죠. 명패 만들어야죠. 혹시 뭐 안 드시는 거 있나 조사해야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서 더 멀어지고 또 이런 어떤 그 비효율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들은 실제 그런 현장 다니기에는 어떻게 좀 시간이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이제 세종시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면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예. 뭐 세종시로 옮긴 거 자체야 사실 뭐 상수로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세종시로 갔으면 현장과의 접점을 줄이지 않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쓸데없는 일, 불필요한 문서 작업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줬어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전혀 줄여주지를 않고 오히려 관행이라고 해서 계속 쌓아만 가니까 정말 현장하고 밀접해야 될 사무관, 뭐 과장 이런 사람들은 그냥 세종에서 버티고 있고 문서 작업만 하게 되는 것이고 현장하고는 갈수록 멀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모모님께서 이 익명으로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16년 차 공무원입니다. 하시는 말씀 다 맞아요. 보고를 위한 보고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같이 또 공감하고 또 지적을 해주셨고요. 근데 아까 특별히 많이 올라온 문제가 있습니다. 박성춘님, 9873님, 김의경님 하나같이 일론 머스크를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서 정부 효율화 위원회 이른바 도지라고 하는 그 위원장으로 임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쓸데없는 예산 삭감하고 미국에서 공무원 몇 명이었죠?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을 일시에 지금 해고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뭐 과격한 방법을 지지하지는 않고요. 네. 다만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다치부에서 하는 일 중에 네. 하나가 일단 예산을 안 줘보고 문제가 생기면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안 주고 있다가 정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데만 주겠다. 그러니까 예산 안 나가도 문제가 안 되는 데를 그런 식으로 한번 셀렉을 해보겠다.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공직사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저는 너무 이제 파장이 클 것 같고요. 네네네. 정말 우리가 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문서, 회의, 의전, 뭐 보고 이런 것들을 다 반석에 올려놔서 한번 안 해도 문제 없는 게 뭐가 있느냐. 네. 안 해보자.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것부터 정말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자. 이런 정도의 개혁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해고한다는 공무원이 10만 명이 넘어요? 살벌하네요, 미국은. 약간 그 공무원들도 이제 속된 말로 철밥통이라고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서 뭔가 성과주의를 도입을 하자. 그냥 단순한 호봉제에서 성과급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좀 하시나요? 아니면?
어떠실까요? 성과급 사실은 뭐 높여도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도를 아무리 도입을 해도 결국에는 이제 연공 서열대로 성과급이 나눠지거나 네. 아니면 뭐 일부 기관에서는 그걸 나눠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차등 둔 것도 걷어다가 이제 다 n분의 1씩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뭐 제도 하나 도입해서 이제 될 일들은 아니고 우리가 공직사회에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내외부의 구성원들이 다 돌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처음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좀 드려볼까요? 4급 서기관까지 하셨는데 이 공직에서 이제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떠셨어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책을 통해서 뭐 특정인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시스템을 비판하신 거고 나은 대안을 이제 찾아보자라고 제언을 하시는 거니까 어땠는지요? 뭐 응원한다는 뭐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근데 다만 뭐 저 먹던 우물에 침 뱉지 마라 이런 이제 얘기도 뭐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뭐 제 개인에 대한 그런 평가를 떠나서 이게 우리 사회가 어떤 뭐 정부, 어떤 정권이 집권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네네네. 관료 시스템 내부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회적인 의제로 던질 때가 됐다. 이미 늦었다. 이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이제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료주의라는 표현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좋은 표현이어야 하는데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기도 하죠. 오늘도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의 저자 전 4급 서기관 공무원 현 작가 노한동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미국을 방문한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상호관세 등 관세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반도체법 보조금 등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 정부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어제까지의 수출 실적이 35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 등 줄어든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의 역설적 효과로 이번 달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기업 심리지수가 90.1로 1월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하며 미국이 상호관세를 시행하기 전에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미리 사두기 위한 선발주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전자산 수요 쏠림이 이어지면서 고공행진 중인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동부시각 오후 2시 36분 기준 금 현물 가격이 전날보다 0.1% 오른 온스당 2,936.38달러에 거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게 오늘 오전 10시 10분을 기해서 울릉도 독도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울릉도 독도 이 지역에 한번 눈 오면 엄청 많이 온다고 하는데 눈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애프터 서비스 시간 곽지연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질문 들어볼까요? 네, 청취자 이은정 님이 보내셨습니다. 사글세 그리고 제주도의 연세 동일한가요? 보내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약간의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글세는 아시다시피 월세를 미리 일시불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뭐 몇 개월 또는 1년 이상 계약을 해서 그 기간에 이때 보증금 없습니다. 이렇게 월세만 선납을 하고요. 이 제주도의 연세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간이 1년인 사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치 월세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물로 그러니까 한 번에 내는 이 제주도 특유의 임대 방식이고요. 근데 사글세는 보증금이 없잖아요. 근데 제주도의 연세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함께 1년치 월세를 선납하고 말 그대로 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임대 방식입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0464번님 주식에서 강보합, 약보합이 있던데 이때 기준은 뭔가요?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 상황이거든요. 0.2% 내리고 있는데 네. 사실 한 1% 이내의 변동만 보인다면 0. 몇 % 오르거나 0. 몇 % 내린다면 그걸 그냥 보합권이라고 합니다. 약간 오르는 걸 강보합, 약간 내리는 걸 약보합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 소형기업 혹은 테마주 같은 것들이 하루에 2, 3% 움직이는 건 그냥 일반적이거든요.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형 기업이 우량주가 시가총액 350조가 넘는 삼성전자가 하루에 2%, 3% 움직인다. 그러면 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죠. 그죠. 네. 그래서 대형주가 한 2, 3% 움직이는 건 급등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중소형주가 하루 2, 3% 움직이는 그냥 상승 하락 정도. 그래서 보합, 상승, 급등 혹은 폭등 이것도 사이즈에 따라서 좀 상대적으로 써야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9412번님은요. 소득이 낮을수록 식료품 지출이 많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엔겔 지수, 엔겔 계수 이거를 며칠 전에 경제상식 퀴즈 정답으로 내드렸었죠. 네. 가게 내에서, 가구 내에서 총 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게 높을수록 이제 엔겔 지수가 높아지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역시나 저소득층에서 엔겔 지수가 높게 나타나죠. 뭐 사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어야 할 게 있으니까 하루에 최소한 2끼, 3끼는 먹어야 되지 먹어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게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다른 소비가 많아질수록요. 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지니계수와 헷갈려들 하십니다.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 엔겔 지수가 먹거리의 비중, 먹거리 소비 비중을 나타내는 지수. 요거 헷갈리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곽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성공예감 주말판 별책 부록이 나가는 날이죠. 서영민 기자와 함께 삼성전자 시그널을 같이 읽어보시죠. 삼성의 위기론, 진단부터 해법까지 같이 이야기가 나갑니다. KBS 1라디오와 또 유튜브에서 동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